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훈풍 시작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간에 걸쳐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 하반기 반도체 등 각 부문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5월 한 달간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5,8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연초 이후엔 월간 단위로 해서 계속 순매수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5월에는 매도로 돌아선 건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6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 86,000원? 까지 4월 고점 74,000원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한국 주가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가 너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미국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세 보일 때는 금리 하락기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지금 금리가 최고점에 있는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 상승기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은 자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결국에는 그 자금들이 다시금 조금 국내 증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들이 그런 면들이 조금씩 이제 작용을 하고 시작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사실 1월부터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반도체가 그렇죠. 이제 다시 불황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 영향들이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많이 짓누르는 영향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판단하기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결국에는 조만간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는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HBM 때문에 일시적으로 짓누렸던 주가의 약세들은 조만간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키높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도 사실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월 고점이 86,0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서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해야 돼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2주간 미국 출장 다녀와서 미국 가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만났고 IT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빅테크 기업 CEO들 계속 만나서 어떤 활로를 좀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일단 이재용 회장 미국 출장 내용을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거의 대부분 ICT 기업들을 주로 만났던 것 같고요. 일단 아마도 그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IT 택 기업들의 CEO들을 다 회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통신사니까 당연히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고요. 일단 단순히 모바일 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매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화웨이 쪽에 제재를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많은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통신사들을 만났고 또한 AI 서비스를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피커 형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미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이 가능하고요.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들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할 경우에는 HBM이 필요할 경우에 협업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단순히 HB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가속기를 AI 가속기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 시장에서 머물러 가지고 사실은 삼성전자의 먹거리로 하기로는 좀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사실 그거를 결국 글로벌 기업들한테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대비 굉장히 중구적박. 물론 기능 면에 있어서나 퍼포먼스 면에서는 제약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모든 AI 칩들이 다 최고 성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 대해서 고객과의 많은 어떤 협업과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편에서 그냥 통신사나 플랫폼 업체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퀄컴하고도 만났는데 퀄컴 칩하고는 사실은 삼성전자 굉장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자인 섹터가 있고 한쪽에 고객인 섹터가 있고 또 한쪽에 또 반대편에 고객인 섹터가 있고 지금 AP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자 입장이죠. 그렇죠. 퀄컴이 1위 업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경쟁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모바일 폰이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또한 삼성전자는 또 고객될 수도 있는 입장이죠. 퀄컴에 또 칩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자체 칩도 사용하지만 퀄컴 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또한 퀄컴하고 또 경쟁해야 될 부분들도 또 있죠. 구체적으로 그 반도체적으로 내려간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또한 퀄컴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루트의 IT 기업들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래서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공급자로 때로는 고객으로 만나야 되는 접점들이 많아서 다양한 면에서 어떤 그런 디스커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그 결과가 어떤 면에 좋은 어떤 소식들이 들릴지는 이제 하반기 쪽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삼성의 반도체 부분, 이제 DS 부분이라고 하죠. 이 25일에 이 화성 사업장에서 글로벌 판매 전략 회의를 가지는데 이게 전현무 부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부문장 맡은 뒤에 처음 가지는 이런 큰 회의예요.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좀 반도체 부분의 특단의 대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우리 언급하신 그 회의 자체는 뭐 루틴하게 해마다 두 차례 정도 6월과 12월에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긴 회의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수장이 바뀐 첫 번째 회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전략 판매 글로벌 마케팅 회의라는 것들 결국 이쪽에는 그러니까 전략 판매 쪽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어떤 이런 쪽보다는 고객과의 접점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업데이트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네. 새로운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고객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쪽에 포커스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주로 미국 출장에 만났던 것들이 고객에 가까운 쪽의 섹터를 많이 만났거든요. 공급망 예. 쪽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게 고객을 포커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용 회장이 만나면서 어떤 구체화되지 않았던 어떤 화두가 던져졌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협업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렇죠. 아마존이 됐든 퀄컴이 됐든 메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실무부서 임원들을 만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방향이 잡히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만났던 그 기업들의 또 실무진하고의 미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올 하반기 내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매출로 증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도 내년쯤에 어떤가 새롭게 함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수주 계약 같은 것들이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뭐 현실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15조 원 뭐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면서 이제 위기감이 증폭된 상황인데 지금 뭐 돌파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관련 그 HBM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 이런 목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과연 이 충족이 좀 돼야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문화 국한해 봤을 때 시장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들은 파운더리를 출사표를 던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매진을 했지만 여전히 네. TSM에서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서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던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HBM에서 여지껏 메모리 쪽에서는 최소한 1위 자리를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이제 2위 자리로 전락했다라는 것들이 위기감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도 어떻게 보면은 AI에 관련된 HBM도 뭐 만들어 팔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2세대, 3세대 제품들은 고객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30% 초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시장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는 아직은 납품하지 못했는데 그 제품들이 주로 4세대, 5세대 제품들 가장 최신 제품인데 그쪽에는 아직 결국에는 양산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포인트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장이 바뀐 전현영 부회장이 오시면서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가 끝났을 것이고 일본 실무부의 보고가 끝났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마케팅 회의를 통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다시금 1위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들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각도를 달려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 실적이 이제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좋아지는 게 내용을 보면 사실 레거시 범용 제품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 다시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HBM3라든가 HBM3E 같은 제품들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져야 차세 그 다음 제품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레거시 제품만 팔아도 한 10몇 %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지를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에서 보고했던 이제 올해 반도체 부분의 삼성전자 쪽하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예상치들을 이제 수치들을 좀 보고 왔는데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15% 절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1분기 실적을 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은 대부분 HBM에서 왔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1분기를 보면 아직까지도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상승을 작년 9월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BEP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밖에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2분기, 3분기로 가게 되면은 BEP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볼륨이 훨씬 크기 때문에 HBM에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여전히 마진율 그쪽이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전체 매출 볼륨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10%,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 제품의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HBM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탈 것 같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마 지금 15%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볼 때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아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도 그보다 더 높을 거라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이제 반영하려면 2분기 실적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1분기보다 개선되는 게 보였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SK 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혀나가는 게 보여준다면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HBM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하겠지만 레거시 제품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엔 영업이익률 차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2분기 실적이라 보고 있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6월 말 7월 초가 됐을 때에 2분기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솔직히 뭐 엔비디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만 원 닉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도달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2만 1,000원. 이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뭐 30만 원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 30만 닉스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기대 요인도 있겠지만 위험 요인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기존에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하고 뭐 동조되는 상황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뒤로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예측치가 결국 하이닉스에도 결국 우리가 비슷한 룰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2배, 10배까지도 최근에서 나오고 있어. 포브스에서 뭐 시가총액 2년후에 10배다. 제가 볼 때 그건 좀 너무 과한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전망치들을 놓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투자자 1년 이내에 사실은 회수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과연 1년 이내에 2배, 10배는 아닐 것이고 지금도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가는 타임이나 조정을 받는 타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동일한 것들을 하이닉스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22만 원을 돌파할 때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던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호재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호재인 엔비디아 주가 자체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1, 2위 시가총액 기업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나스닥에서. 그런데 보면은 1위가 또 바뀌었으니까 작년 주말에 또 바뀌어서 1위는 마이크론하고 2위인 애플 같은 경우 PR이 30 정도 수준에 있는데 불과한데 엔비디아는 지금 70, 75 정도로 하고 있긴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측면이 있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동일한 것들을 한국 주식시장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훨씬 올랐는데 30만 원이 올해 안에 도달할지는 사실 저는 개런티를 못하겠고요. 더 올라 여지는 있지만 분명히 거기도 조정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삼성전자한테는 거꾸로 그동안 갭을 또한 축소하는
측면에서의 좋은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도 이제 3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점쳐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엔비디아를 살까 하이닉스 살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연동이 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20만 원대고 엔비디아는 100만 원이 넘는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근데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가 F분을 했어요. 10대 1 F분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주당 한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액분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심리적 영향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국내는 액면보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액면가라는 게 없어서 이제 주가 분할이 맞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가, 예, 주가 분할. 그렇죠. 액면가라는 게 없더라고요. 미국 현재가에 시장에는. 대한 분할이니까. 그렇죠. 예, 현재가에 맞아요. 대해서 분할이라 네, 네. 어쨌든 뭐 비슷한 같은 개념이니까 주가 분할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기존의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도 있고 그 분할 자체가 가지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던 격도 있고 그 주변에 부진했던 상황들도 있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미 한 4-5차례 분할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21년 7월인가요? 그때 4대1로 분할을 했던 것이 이제 가장 최근인데 그렇죠. 그때는 한 2개월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분할의 이슈보다는 그때 주가 상승기였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을 굉장히 했는데 분할하게 전보다 더 내려갔었거든요. 네. 이거 봤을 때 분할 자체가 주가를 한 달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한 10년 전에는 우량 기업들의 분할은 무조건 상승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은 단순히 분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 정부가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독점의 조사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포함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게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 80% 그렇죠. 독점 기업 맞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도 배경이지만 분명히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까도 뭐 시가총액 1위, 3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 중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독과점 이슈가 없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엉뚱한 기업들이 뭐 많게는 80-90% 최소한 한때는 그러다 이제 점차 이제 점유율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낮아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AI 시장은 초기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80% 90%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보에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독과점의 이슈가 없는지 근데 독과점을 판단할 때 무조건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독과점 판정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들이 공정적인 경쟁을 침해를 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인데 그거는 두 가지. 고객의 선택권을 없앴느냐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는 어떤 액션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현재로서 볼 때는 그냥 조사했다는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정말 결과는 뭐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쨌든 독과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나서 굉장히 대규모의 과징금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주가에 확실히 악영향에 미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현재 그냥 독과점 시장 조사 대상에 올랐고 조사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부가 이 인공지능 생산에 있어서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중국을 뭐 이제 경계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쪽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 대상에 이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고대역 메모리, 이 HBM,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로란드 이건 좀 시스템적인 영향적인 그렇죠. 부분이죠.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직 뭐 법원의 결론이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규제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이 불안 요인이 또 하나 생긴 거죠. GAA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조차도 3나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TSMC는 2나노부터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지금 이미 그 전에 다른 미국의 법들로 인해 가지고 7나노 밑으로는 거의 장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근데 뭐 3나노를 지금 고민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미 그 전에 막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GAA를
뭐 지금 새롭게 거기다 제재를 하든 안 하든 네. 이미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미 제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은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당 시점에서는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직접적인 AI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네. 이미 중국은 슈퍼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도 고성능 칩에서는 이미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H백을 팔지 못하고 중국 맞춤형 저가 칩을 만들어서 이제 한동안 했던 거 그것마저도 이제 미국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미 저가 칩, 저가 성능의 어쨌든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HBM이 아니라 이미 GDDR을 쓰고 있을 거거든요. 네. HBM이 고성능 칩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HBM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입장에서도 크게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미 미국에서 막히지 않은 저가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GDDR5 같은 것들 제품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AI 칩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GAA나 H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을 보조를 맞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정도가 좀 클 것 같고 구체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좀 뭐 쭉 말씀해 주신 거 사실 뭐 행간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 업황을 이끌 이슈들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을 쳐다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올해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섹터 상승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HBM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만 유독하게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상황들이 있는데 하반기로 가게 돼도 여전히 올 상반기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HBM에 대한 설비 투자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매출에서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전략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테스트 장비라든지 TSV 같은 관통격 정보, DRAM TSV 같은 경우들에 연관된 장비업체들은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올해 내에서의 가시적인 어떤 영향이 나오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유리기판 도입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우리가 좀 더 기판 쪽 관련된 기업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소부장 자체가 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매출이 증가하면은 고정비를 감안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정적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큰 기업들의 어떤 거래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하반기에 대부분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순환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순환매에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화면에 나온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반도체 업계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